오늘은 이제 오늘은 강의 내용이 병해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걸림돌이 되는 잡초와 함께 아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왕산매경론이라는 데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병이 있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해충도 당연히 우리가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지. 아예 이걸 배척한다든지 완전히 박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보통 식물들은 이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해충이 침범을 하거나 이럴 때 대충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요. 알레로파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라 그러죠. 텔레파시. 그래서 사람끼리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한다면 식물들이 교감하는 화학 물질은 알레로파시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그 소나무에 한쪽에 이제 송충이가 달려들면 그 소나무에서 이제 알레로파시라고 하는 알레로파시 물질의 하나인 피톤치드를 분비를 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나무가 다 같이 피톤치드를 이렇게 내보내요. 이렇게 신호물질이죠. 그러니까 화학물질로서. 그래서 병충해가 왔으니까 빨리 피톤치드를 통해서 송충이가 못 먹게 하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사람한테는 소통을 안 해요. 근데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사실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화학물질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요즘은 또 스마트 농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서 작물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저 농부님 지금 뿌리 쪽에 병이 왔어요. 빨리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참 농사가 낭만적인 농사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재미없어지죠. 그죠?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언어를. 그건 ip사귀의 모양이라든지 반점이라든지 ip사귀가 갈변한다든지 아니면 궤양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왔다라고 하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증상에 따른 이제 병 이름이니까 증상에 대한 설명들을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증상을 내는 병원체는 뭔지 이런 것을 한번 표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외국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잎사귀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병원체는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보면 병원체가 마른 병 같은 경우는 곰팡이일 수도 있고 물곰팡이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균류인지 난균류인지 아니면 박테리아 어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지어 나가면서 관찰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병원체가 직접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병원체 뭐 균류라든지 난균류는 가끔 이제 눈에 띄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곰팡이 비슷한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박테리아는 워낙 작고 또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증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배했던 기록들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예찰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는 법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밭에 가서 김 매고 뭐 이러면서 작물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게 어떤 증상인지를 밝혀내려면 관찰의 결과물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실수한 내용이 뭔지, 실수한 내용이 이런 병원체를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작성해 나가다 보면 이 실수한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른병이라든지 반점이라든지 갈변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당연히 이렇게 병원체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병원체 이외에도.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앙상가스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타버리는 수도 있죠. 이런 거라든지. 환경오염에 문제만 있는 거냐 하면 또 영양 부족에 의한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질소인산 가리라든지 다양한 거름 성분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특정 성분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이 병에서 오는 증상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인지 아니면 영양 부족인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병원체에 의한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경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역시 앞에 얘기했듯이 그 병원체의 원인이 어딘지를 알려면 예찰일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거름을 언제 줬고 옷거름을 언제 줬고 옷거름의 성분이 뭐가 있고 특히 특정 성분이 부족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는 거죠. 마른병 쭉 보시면 이제 미일합병도 있죠. 콩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일합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넘어가네.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식물 조직이 죽는 괴사라든지 유문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다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문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는 것을 유문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 식물 조직에 주름이 생기는 거. 우리 이제 들깻잎을 만약 재배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오갈병 비슷하게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주름 지는 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병원체는 여기서 병원체들은 굉장히 단세포인 것도 있고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해충들인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병원체들을 매개하는 곤충의 문제예요. 그런 게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저하, 선단이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작물의 끝털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라 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맥이 투명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뚫려서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연맥에 꼭 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수침은 이렇게 적거나 어둡고 기름칠한 병증이고요. 이것도 이제 연맥 투명하고 비슷하게 약간의 증상을 냅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제 시드름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여기도 시드름병이 있죠.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위에 보면 시드름병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플래깅이라고 해서 줄기는 멀쩡해요. 근데 이파리가 팔랑팔랑하면서 시드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균류나 난균류, 박테리아에 의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또 두 번째 시드름병, 윌트라 그래서 이건 아예 다른 부분 조직들,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시들어서 늘어지는 것들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물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선충류, 세균, 기생식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매개 병원체들이
매개된 병원체들이 이렇게 병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위에서 삐죽하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선충 대가리예요. 이게 밖에 하얗게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세포의 크기입니다. 이 중앙에 이렇게 넓게 외곽으로 단물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포의 크기라고 한다면, 아이고, 선충 대가리가 이렇게 세포에 쏙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세포질의 이제 성분들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 발처럼 이렇게 양말 신은 발처럼 생긴 게 이게 균류입니다. 균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몰리커스라 바이로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비트 옐로우 바이러스 종류가 여기 점점점 길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박테리아는 여기 꼬리가 달린 박테리아, 편모가 있어서 꼬리가 달려 있는 박테리아도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동그란 것은 핵입니다. 핵. 세포는 모든 게 다 핵을 갖추고 있죠. 네, 핵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충이라고 하면 곤충인데 이게 식물 세포에 대가리를 집어넣을 정도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지렁이 새끼 있잖아요. 지렁이 종류 중에 아주 미세하게 작은 지렁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선충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선충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미경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온 애들은 모두 다 현미경 정도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자를 내기 위해서 포자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포자체가 가끔 이제 솜털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버섯 모양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건 또 사이즈는 끝나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곰팡이 진균류. 아까 이제 다양한 병 증상을 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식물들은 얘네들하고 같이 공생을 해왔잖아요. 그죠? 공생을 해왔는데 공생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공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생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균류, 곰팡이, 버섯, 효모균 뭐 이런 다양한 균류들이 있는데 이런 균류들이 토양 안에 있는 미네랄을 끌어다가 식물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한 포도당을 다시 이 균류한테 나눠주는 또 뿌리 공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호 도움이 되는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균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탈해가는 그런 이제 균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병원체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먹이 활동들을 하는지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에 기생하기도 하고 죽어있는 조직에 죽어있는 유기물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네. 죽은 조직이든 산 조직이든 다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그래서 되게 포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진균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죽은 조직들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나서 잔해물들 있잖아요. 풀도 베어져 있어. 그다음에 배추 수확하고 나서 뿌리도 남겨놔. 그다음에 배추 겉잎도 거기다 띄어서 그냥 엎어놔. 뭐 이렇게 되면 그 조직, 그 죽은 조직 안에서 얘네들이 월동을 합니다.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농사가 끝난 다음에 잔해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책은 유효한 얘네들하고 먹이 활동을 같이 하는 유익한 진균류 그러니까 토착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흑살림에서 나오는 등비항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익한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밭에다 확보해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런 나쁜 미생물들과의 어떤 먹이 경쟁에서 이겨서 얘네들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들을 어떻게 밭에 많이 확보할 거냐. 이게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진균과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 깔끔하게 치워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그 포장을 이제 계속 잡초로 이제 풀로 베서 이렇게 멀칭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 잔해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하고 이게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계속 풀을 멀칭해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사이사이에 지속적으로 투여돼서 이런 나쁜 미생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터몰드, 이게 이제 낭균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이게 영문 자료들을 이제 번역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번역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올릴 때는 좀 번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물곰팡이류예요. 물곰팡이. 근데 물곰팡이가 물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체에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 몰드라 그랬으니까 물곰팡이류니까 어떻겠어요? 포장이 많이 이렇게 그 물에 젖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춥다든지, 뭐 이런 냉해에 빠져 있다든지, 이럴 때 주로 오는 게 이런 그 워터몰드, 낭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곰팡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낭균류 같은 경우는 냉해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뿌리 내에 호흡과 또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포장에서는 강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보면 강합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뿌리에 활력을 많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뿌리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륨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런 낭균류들은 되게 이제 뿌리에 이제 산소를 저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낭균류를 소독하면서 또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의미로 뿌리에다가 과산화수소를 한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로 희석해서 뿌려주면 이런 낭균류 이런 것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그 다양성의 감소로 큰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었던 감자병이에요. 아일랜드 감자병이죠, 그죠? 이게 이제 냉해로 인해서 이렇게 낭균이 침범해서 그렇게 3년 동안 아일랜드 국민들을 굶겨서 죽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만든, 그게 바로 이 물곰팡이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게 뭘까요? 이건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보면 이제 이렇게 식물세포에 점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혹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라든지 이런 열매 과일에 안에 들어가서 공동과를 만들고, 공동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부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들은 대개 이렇게 식물세포 안에 침투해서 이 안에서 번식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자연적으로 다른 식물에 있는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이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GMO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이 박테리아들이 다른 다른 그 복숭아 나무를 빨아먹고 와가지고 전혀 다른 종인 또 다른 복숭아에 침을 꽂고 또 먹어요.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복숭아에 있던 그 DNA를 이쪽 DNA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접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형질의 복숭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쓸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GMO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박테리아들은 되게 박테리아 스스로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옮기기도 해요. 토양 내에 잠복하고 있다가 박테리아는 사실은 숙주가 없으면 이건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이상한 존재예요. 박테리아는. 숙주를 만나야만 생명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거나 또는 이제 이 박테리아를 옮기는 해충들이 옮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사실은 생활하니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가 꼭 여기 위에 있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인데 꼭 우주선 모양으로 생겼죠. 달 착륙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무생물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숙주를 만나면 이렇게 생명 활동을 시작해서 DNA를 옮기고 DNA를 호스트의 숙주의 DNA를 자기가 가져온 DNA로 해서 번식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얘네들은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숙주를 만나야만 증식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도 보시면 이렇게 새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모기, 그다음에 모기하고 또 진딧물, 그리고 선충, 뭐 이런 주둥이를 가지고 세포 안에 들이미는 애들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딧물이 있으면 진딧물이 즙을 빨아먹어서 먹는 양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진딧물로 오는 실질적인 피해는 이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딧물이 오면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선충입니다. 선충. 선충이에요. 선충들은 보시면 이제 땅 속에 살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또는 땅 속에 있는 죽은 식물 뿌리 뭐 이런 데다가 알을 까는. 그래서 날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얘네들이 그 몸 안에서 곤충의 몸 안에서 그리고 식물체의 죽은 조직 안에서 증식을 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봤듯이 식물세포 안에 주둥이를 꽂고 즙을 빨아먹이고 또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해요. 선충의 피해가 오는 이제 뿌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선충을 막기 위해서 심는 이제 꽃작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꽃이죠? 금자나, 그죠? 금송화라고 하죠. 금송화꽃, 그 다음에 유채꽃 이런 것들을 심으면 이런 선충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충들은 이런 이 유채꽃이나 그다음에 이 금송화꽃을 굉장히 싫어해요. 향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포장 안에 투명한 비닐을 켜켜이 깔고 햇빛에다가 노출시켜서 토양 소독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충을 박멸하기 위한 조치예요. 제가 이제 광명에서 그 시설 농가하는 분들이 토양 소독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포장 안에 미강을 두툼하게 깔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효모균을 미생물이죠. 미생물을
듬뿍 뿌려서 이 미강이 발효되는 발효열로 이 토양을 소독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설 농가들은 한여름에는 되게 휴경을 하거든요. 한 6월 말까지 농사를 5일을 열심히 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 9월 달 돼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간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토양 소독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외소 증상을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강한 식물,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식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면 이렇게 감염이 되면 식물 잎이 이렇게 아주 왜소하게 되죠, 그죠? 네. 이파리가 작아지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세균들이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들도 보면 곤충의 몸 속에서 이제 증식해서 계속 식물체 안에 그 세균을 투여해서 이런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병해충은 병해충 자체로 옮기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개 중간 기주 곤충이 있어요. 그걸 매개하는 곤충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생식물이에요. 기생식물. 보면 여기는 이제 미국 실새삼이 있죠, 그죠? 예, 새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나무 종류의 기생하는 겨우살이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보면 이제 되게 씨앗을 뿌리 상태로 이렇게 씨앗을 되게 식물체 자기 숙주세포 숙주의 나무 틈사기에다가 이게 알을 박아놔요. 그래서 이후에 후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번식해서 숙주의 양분을 다 빼앗아 가죠. 이게 이제 기생식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이 사이즈가 좀 명확하게 좀 다가오나요? 이 사이즈를 이해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병해충의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추산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그 피해의 증상일 뿐인 거고 사실은 병원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병원체들은 항상 중간 기주 식물들이 있다. 중간 기주 식물이 있고 또 중간에서 기주하는 매개하는 곤충이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병해충들을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한 토양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대개가 이제 재배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건강한 토양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재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양 관리에서 답전유난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해는 논으로 쓰고 한 해는 밭으로 쓰는 거예요. 답전유난이라는 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가두면 토양 내 이제 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밭으로 만들면 그런 어떤 생물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밭을 이제 일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전윤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토, 객토를 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흙을 받는 거죠. 이미 오염된 흙들은 밑에 깔리고 새로운 흙을 한 30cm 정도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짓는 방법. 그리고 무경운과 부분경운, 심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서 배웠듯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토양은 철저하게 생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원이에요. 그죠? 예. 뿌리에서 산을 분비해서 풍화시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물을 순환시켜서 풍화시키고, 그죠? 예. 이런 풍화작용의 결과로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생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토양이라고 하는 자원입니다. 근데 이런 토양은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미생물들, 곤충들, 동물들, 토양 내 소동물들이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경운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안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훼손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질서가 무너진 틈바구니를 해로운 애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 데다가 다들 전면 경운을 하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전면 경운이 금지돼 있어요. 부분 경운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건 이제 환경적인 피해, 그다음에 농작물에 있어서의 토양의 힘이 떨어지는 것도 한 이유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운을 많이 하게 되면 토양 내에 이 그 다양한 미네랄들이 고갈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 고갈되는 이유는 표토층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수탈적인 농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토양 안에는 다양한 소동물 미세 이런 그 균사 조직들이 있어서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들을 끊임없이 표토 부분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란시키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 C라든지 철분 이것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박스를 먹어도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분 경운을 하고 심경은 주로 이제 이 경운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경반층이라고 하는 딱딱한 층들이 토양 내에 층을 이루면서 토양 내의 상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일부 이렇게 경운을 했던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심경을 해줘서 토양 내의 토층들이 딱딱한 층들을 파괴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개량 자재로서 이렇게 뭐 푼탄이라든지 주로는 이렇게 비트모스라든지 목판, 뭐 규산질 비료, 폐화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토양 개량 자재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고갈되는 게 토양 내 부식층이 많이 고갈이 돼요. 토양 내 부식층들은 토양 내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보금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식물체의 썩은 조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토양 내에서 유용한 미생물들과의 공생관계의 결과물이 하나의 부식질이라고 해요. 그런 부식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토양 내의 탄소층들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규산질이라든지 폐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양에 자연스럽게 이제 산성화되게 되거든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산성화된 토양에서 서식하는 그런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산성 토양이면 되게 해충들이 그런 산성 토양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산성 토양을 막기 위한 석회석이라든지 고토비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구하기 힘들면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재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양분 관리를 위해서 녹비, 퇴비, 유기질 비료, 액비, 미생물 비료, 광물질 양분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들어있는 양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 그리고 이제 무경운 농법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걸음들을 주기가 이제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잘 비교해서 이렇게 쌓아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쌓을 때 잡초만 쌓는 게 아니라 굴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건강한 작물 회전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작물들 간에 서로 궁합도 맞춰야 되고, 그죠? 같은 동시에 들어가는 작물들 간에 서로 궁합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후작으로 들어가는 작물들의 궁합도 맞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같은 과의 작물들을 계속 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뿌리 작물 심었던 데는 다시 또 뿌리 작물 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 작물, 열매 작물, 잎채소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심는 방식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에 있는 하이피더 이거는 이제 다비 작물이죠. 다비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질소 고정을 하는 콩 종류를 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콩 종류가 이제 질소 고정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거름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건 아니니까 적게 먹는 다비 작물이 아닌 반대에 필요를 덜 필요로 하는 작물들을 이제 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년을 이렇게 윤환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토양 내의 영양 성분도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작물을 심어서 같은 작물에 이끌려서 왔던 병해충이 그 다음에 먹이 활동을 못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동반작물. 네. 동반작물 채소 톱밥, 채소 플러스 허브 또는 채소 플러스 화훼, 채소 플러스 허브 플러스 화훼 뭐 이런 식으로 과수까지 초과되는 방식으로 작물들 간에 이제 궁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해충이라든지 이런 매개 곤충들 때문에 주로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바이러스나 뭐 선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싫어하는 그런 작물들을 이렇게 작물 궁합으로 텃밭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병이 없이 건강하고 또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텃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외국 자료들이라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 아시죠? 쉬운 영어니까 보시면 이제 마조람하고 아스파라거스하고 같이 심고 그다음에 차이브도 마조람이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같이 심고 또 그 옆에 또 토마토를 심고 그다음에 오리지라든지 뭐 그리고 위에는 이제 캐비지, 배추라든지 양배추 심고 그리고 동선을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이제 텃밭 그리고 생태적으로 완성된 텃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해충 억제 품종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토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특정하게 이제 매력 뭐 칼라스탑, 칼라짱 뭐 이런 작물들은 되게 이제 수직 저항성이라 그래서 특정 질병에 강한 그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토종은 뭐 고추만 하더라도 600년을 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600년 넘게 얘네가 겪어왔던 다양한 질병들 또는 이제 환경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이제 우리 씨앗 상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저항성들을 그 작물의 유전 인자에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그걸 이제 수평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종 작물을 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적 활용입니다. 천적 활용은 여기 이제 보면 28점 무당벌레라든지 뭐 이런 벌레들이 있는데 이런 해충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 그러죠. EEJ라고 곤충은 곤충으로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천적들을 불러오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뭐 허브라든지 꽃식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꽃에서 꽃가루를 먹기 위해서는 벌들이 대개 이제 이런 천적들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꽃가루는 단백질이고 꿀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좋아하는 애들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해충들을 잡아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뭐죠? 거미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죠. 그다음에 실잠자리, 일반 잠자리, 큰 잠자리도 당연히 천적에 해당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텃밭에 많이 오기 위해서는 꽃과 함께 저렇게 비오톱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 든 거를 저렇게 켜켜이 쌓아놓습니다. 보면 비오톱 시설인데 그다음에 연못을 파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텃밭에 왔을 때 사람 그림자를 보고 숨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얘네들이 겨울을 월동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서양에서는 참새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새집들을 이렇게 지어놓기도 합니다. 텃밭에. 참새는 내가 씨앗 다 먹지 않나? 좁쌀도 까먹고 벼도 까먹고 그럴 텐데 근데 그런 작은 참새들이 하는 일들은 병해충들을 잡아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작은 곤충들을 또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게 또 참새들입니다. 그래서 새집도 텃밭에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천적들을 해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줍니다. 연못을 파는 것은 이제 연못에서 잠자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수태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잠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개구리라든지 중요한 천적이죠. 개구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서식해서 밭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비오톱 시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오톱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비오톱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이제 방제 방법이에요. 해충 포획, 포획을 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오는 두 개는 아마 이제 트랩이에요. 페로몬 트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개가 이제 이렇게 곤충들이 서로 신호를 내는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걔네들이 그 냄새에 유인돼서 빠져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해충들이 좋아하는 끌리는 냄새들이 되게 이제 막걸리라든지 그다음에 맥주라든지 주로 주류네요. 그다음에 이제 쿨피스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이런 걸 또 해충들이 좋아해요. 비린내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이제 냄새 나는 물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오게 하고 또 그런 이제 비린내라든지 이런 물질 냄새가 밭에서 풍기면 얘네들이 분비하는 페로몬의 물질하고 이 냄새나는 물질이 서로 교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야 여기 먹을 거 많아 빨리 와
좋다라는 신호를 못 보내는 거죠. 이제 꽃도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꽃 향기가 또는 이제 허브의 향기가 이런 곤충들이 내는 페로몬 신호를 교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죠. 그리고 오른쪽 것은 이제 끈끈이에요. 우리 이제 파리 끈끈이처럼 이런 끈끈이들은 주로 이제 날아다니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게 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니까 매달아서 이렇게 놓으면 대개 이제 진딧물이 같은 경우는 이게 날개 있는 진딧물이가 있고 날개 없는 진딧물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날개 없는 진딧물이는 대개 이제 한 작물에서 그대로 이제 수명을 다하고 날개 있는 진딧물이 알을 낳아요. 걔네들이 다른 작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날개 있는 진딧물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개 있는 진딧물이가 옮겨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끈끈이를 두는 거예요. 얼마나 발생했구나 이걸 알고 초기에 이제 뭐 어떤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방제 방법으로 이제 IPM이라고 하죠. 통합 패스트 인티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 통합 해충 관리. 예. 그래서 이제 유기농 방제를 하게 되는데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치료약이 사실은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막 농약 회사에서 막 무슨 약 이렇게 해서 파는데 사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다고 작물한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그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그것도 예방 효과지 걸린 다음에는 또 치료제를 또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약재상에서 뭐 치료가 된다 이렇게 파는데 그건 이제 헛소리고요. 사실은 오기 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싹이라든지 뭐 이런 유기농 자재는 유기농업 자재 공사, 유기농업 자재 공시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유기농으로 공시된 약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농약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참. 옛날에 농약 했는데 농약에 대한 거부감들이 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이 작물보호제로 바뀌었어요. 참 용어 바꾸면 그게 아닌 게 되는 모양이죠. 사실은 우리 그런 게 많아요. 용어가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러면 이게 대기오염이잖아요, 사실은. 대기오염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죠? 네. 대기오염인데 그런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연농약 만들기, 자담일이라고 하죠. 자연을 닮은 사람들. 그 이제 농약 자담 오일이라든지 자담 유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재가 굉장히 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평당 100원대로 1년 사용할 천연농약 만들기. 그래서 이 자재를 구할 수 없으면 결국 이제 자연을 닮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자재는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갖춰 놓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착 미생물 배양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 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가득가득하게 채워놓으면 서로 먹이 경쟁을 하는 해로운 곤충들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제척되는 배척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다리병에 그다음에 벼물 바구미 약, 그다음에 벼 종합 방제, 흰가루 노균 곰팡이 농약, 탄저 흑성 적성 잿빛 농약, 진딧물 응애 농약, 또 배추인나비 담배 파밤나방
깍지벌레, 쐐기벌레 농약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친환경 자재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길게 이제 무슨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연수기예요, 연수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농약을 뿌릴 때는 전착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게 하는 성분을 섞는데 친환경에는 이제 그런 전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연수기입니다. 연수기는 말 그대로 연수를 만드는 기계예요. 여기 이제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경수죠. 그런 물들을 되게 이제 단물,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잎사귀에 골고루 이게 묻어서 방울이 지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도포되는 효과를 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게 이제 경수잖아요. 미네랄이 섞여 있으면 미네랄이 핵의 역할을 해가지고 방울 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단물을 만들면, 연수를 만들면 그런 미네랄들이 이제 없어져서 물방울이 지지 않고 물방울이 또르륵 잎사귀 위에서 이제 굴러떨어지지 않고 잎사귀 표면을 골고루 이렇게 도포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색 매미충, 요즘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이제 자료들은 자연을 닮은 사람들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임상적으로 실험했던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을 실험해보고 실험해서 희석 배열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들어낸 이 자료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만드는 이제 난황류죠, 그죠? 네. 난황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방제제를 쓰지를 않아요. 제가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토종작물을 심게 되면 되게 이제 어느 작물들이 병해충이 많이 오는지 병해충이 덜 오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사를 하려면 방지를 안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방제는 이렇게 화학적인 방제, 자연농업협회라든지 이런 친환경을 소개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이제 방제도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생산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농가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실은 이제 도외시할 수는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작물별 이렇게 방제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쉬는 동안에 우리 좀 참여하신 분들 서로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희자 사무국장님. 틀어놓고 어디 가셨나? 양희자 사무국장님. 음소거 하시고. 네.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네, 여기 지금 우리 카톡에 이제 참가분들이 다 함께 한 방에 이제 모여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계세요. 그 두 분 소개를 오늘 하겠습니다. 김봉성님하고 박범우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성님 먼저 하실까요? 안 들리나? 김봉성님. 음소거를 안 했어요. 음소거 좀 해주시지. 음소거 하시고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봉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53세고요. 여기 브라질에 온 지가 한
한 3년 가까이 되네요. 한국에서 한 20년 전부터 토종을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텃밭에서 토종으로 농사지어서 먹었을 때는 병이 없었다고.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토종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게 됐는데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 와서도 제가 토종을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강의를 또 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범우님. 박범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명함이 나오네요. 네. 그거 화면 비디오 뭐지 해제하시면 되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이제 음, 촌에 영주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퇴직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싶은데 오늘 강의 초입에 영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일을 좀 도와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음, 토종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음, 또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농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지난번에 박 선생님께는 아마 계룡에서 제가 그 네, 도시농업 하면서 한번 강의를 들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전이 되어서 다시 듣게 되었고 하여튼 지금 뭐 촌에 전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토종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쉬우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소개 드릴게요. 저번에 하시기로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강동 씨앗도서관에 김강수 회장님 계시거든요. 회장님 들어오셨죠? 김강수 회장님, 김강수 회장님 들어오셨는데 김강수 회장님, 오늘도 또 불발인가 보네요. 강동 김광수 회장님 본인 소개하시랍니다. 우리 오종선님만 들어와 계신가? 아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안양 도시농업 회장님이신가? 아니요, 지금은 다른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김인봉 선생님 들리시나요? 김인봉 선생님, 예, 아유, 갑자기 네, 간단하게 설명을 인사 하시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먹거리가, 이 건물을 굉장히 우리가 바로 세워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도 근본이 먹는 것, 숨 쉬는 것,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껍데기만 쫓아가는 것 같아서요. 좀 더 그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먹을 것, 그 뿌리가 되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숨 쉬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세상이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은 쉬셔야 되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쉬시는 동안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요. 네,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자고 하니까 좀 몸이 찌뿌드드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쉬시고 출연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그 양평에서 저랑 같이 농사 짓고 있는 친구들 인사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미지? 네. 네, 소개 좀 하세요.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팔당에서 살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양평에서 우프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청년 농사 프로그램에 이제 박영재 대표님도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종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우님, 허지우, 지우님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진님이랑 같이 또 관장님이랑 같이 양평에서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토종 농사 공동체에서 농사 짓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앞으로 농사 짓고 살고 싶어서 강의 듣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숯과 재가 토양소득에 효과가 있나요? 하고 이제 우리 홍천에 계신 홍순덕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숯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하얗게 타버린 숯이 있고 까만 숯이 있죠. 네. 그래서 까만 숯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목초액처럼 산성 물질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만 숯은 어느 정도 토양 소독에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하얗게 타버린 숯은 사실 이제 미네랄과 이제 칼륨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이제 개량하는 효과와 함께 까만 숯은 어느 정도의 토양 소독 효과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종 정의에 대해서 김봉성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흑상추라든지 롱그린 고추라든지 방울토마토를 구입해서 집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채종하면서 길렀다고 한다면 토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종자 회사에서 파는 씨앗들 중에서도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지속적으로 그 형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이제 육종을 했다기보다는 재래종을 씨앗만 받아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토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로 이제 F1 육종을 해서 심었더니 이제 형질이 변한다든지 계속 잡종화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토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됐다. 그러니까 형질이 그대로 수년을 심어도 그 형질이 그대로 나온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토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토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식물학적인 이제 토종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 나름대로 이제 내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밝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종자 회사에서 시판하는 종자들은 그런 내력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내력도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토종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토종 씨앗의 역습에서 적응하면 모두 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김지훈님이. 예. 이제 아마 이제 김봉성님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봉성님이 최종할 채가를 수확해서 잠시 하루 이틀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채종해도 종자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되게 이제 종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뭐 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가지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되게 이제 이렇게 냉장 보관했다가 채종하시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되게 이제 이 열매 안에서 싹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보관 일시를 좀 짧게 해서 하는 것은 씨앗에 지장이 없는데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안에 이제 내부에 이렇게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발화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를 몇 개를 따서 이렇게 갈라봤더니 이미 이제 안에서 파란 싹이 이렇게 나와 있는 씨앗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완숙이 되었을 때 바로 수확해서 채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봉숙님께서 트랩에 관련하여 매실과수원에서 설치했다가 온산의 또 다른 과수원에서 나방들이 몰려와서 옆집 과수원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합 페로몬이라고 해서
콩 농사를 짓는데 콩 변두리에다가 이게 집합 페로몬을 설치했는데 온 동네 그 노린재가 다 와가지고 콩밭을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고 숫자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성종자를 받고 싶은데 정상과에서만 채종을 해야 할까요? 크고 잘생긴 깨끗한 물에 늙은 오이, 직경 15cm 정도 되는 병이 없고 맛이 좋아야 하는 사과참외, 뿌리와 꼬투리가 크고 가지가 적당히 벌어지는 진주대평무 등 기형과는 안 좋을까요? 생기다만 표주박 같은 물에 늙은 오이, 작고 못생긴 사과참외나 열무 뿌리와 생기다만 무에서 꼬리 등. 예. 아유, 질문을 아주 많이 하셔서. 예. 뒷부분에 이제 또 우리 강의 내용 안에 담아낼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채종을 할 때는 예쁜 것들을 되게 이제 채종을 하죠. 병이 없고 그리고 원래의 형질에 가까운 열매를 수확을 해서 채종을 해야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채종할 과일을 선발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죠. 그리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개념은 이후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은하님이 깻잎 뒤에 주황색 반점이 생기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이제 그 색상에 따라서 이게 벌레가 와서 먹은 흔적이라 그러죠. 빨아먹은 흔적이라 시큰이라 그래요. 시큰 먹은 흔적. 그런 흔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충해들이 알을 쓸어서 알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되게 이제 껄끄름하죠.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병충해 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표예요.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종자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보면 반드시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이렇게 이제 뽑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맹류, 녹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녹병, 그다음에 백숙병, 흑수병, 도열병 뭐 이런 것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었던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인지 병원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병원체의 생활안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나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병원균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없앨 거냐, 재배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방식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병해충 방지법을 보면 대개가 이제 뭐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게 이제 재배적인 방법이에요. 밀 붉은 녹병을 보면 드물게 파종해라. 그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재배해라. 그죠? 그다음에 질소 과용을 금지해라. 그죠? 이렇게. 네 번째 석회화합제, 진해부제, 살포 뭐 이런 부분들은 화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로 재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약재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이런 약재들 쉽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충해 방지법에서 가능하면 앞에 있는 부분, 윗부분에 있는 그 재배적인 방법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옥수수탄저병이라든지 콩탄저병
예. 그래서 이제 이 탄저병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그 작물들의 탄저병이 오게 되는데, 이건 탄저균이라고 하는 이제 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되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생화학적 무기로 쓰는 탄저병도 있는데 이거 먹어도 사람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생물학적 무기로 화학전에 쓰는 생물학전에 쓰는 그런 무기로서의 탄저균하고 여기 식물에게 오는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서로 생활함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먹는 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먹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잘라서 이제 고춧가루를 내고 뭐 이렇게 되면 막 그런 것들을 되게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더댕이병이라든지 곰팡이병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또 이게 뭐 과일 화상병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병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병충해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농사를 농약 안 치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온난화가 일으키는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토양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작물들이 그만큼의 이제 내성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단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토양이 건강해야 거기에 이제 뿌리내리고 자라는 작물들이 건강해야 외부에서 오는 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아토피를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가 흙을 피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애들이 옛날에는 흙놀이 하면서 막 흙에서 막 흙도 파먹고 막 이런 그런 것에서 노출돼서 살다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곱게 그냥 아스팔트 흙만 묻어도 엄마한테 혼나고 뭐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돼야 될 내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오는 게 이제 이 아토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가 흙을 피해서, 아가 토를 피해서 아토피가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작물들을 기를 때 정말 건강하게 건강한 토양 환경 안에서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토양의 지력도 나름대로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토양의 지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외래 곤충들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외래 곤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왕성하게 커질 때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등장하면서 또 걔네들이 또 길을 못 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해결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황소개구리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뭐 쏘가리라든지 토종 물고기들이 열심히 잡아먹는 효과를 내서 황소개구리가 이제는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든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이제 하나하나의 좀 자료니까 앞에 나와 있던 표하고 비교해서 한번 공부를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지금은 질문이 따로 없네요. 네. 혹시 오늘 강의 관련해서 또는 이제 강의 주제와 무관하게라도 강의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제안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이제 저기 채팅 말고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얘기도 좀 해보고요. 네. 우선 채팅 하나 올라왔네요. 네, 사과 재배 중에 생기는 동록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종이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병충해 중에 하나인가요? 그리고 동록 사과가 그렇지 않은 사과보다 더 좋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과일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따로 찾아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섭님이 저랑 같이 농사 지었던 이진섭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농사 공부를 많이 했네. 벌써 과수까지 진출하셨나요? 저도 질문. 네네. 올해 그 토종 자두와 사과 분양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작은 토종 종자라 이제 병충해가 적을 거란 생각이 있었는데, 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이제 수집 단장님이 그 토종 사과를 이렇게 접하게 해서 봤더니 벌레가 엄청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키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토종 가수에 대해서 네.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어떤 방식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네. 좀 그래도 한 3분의 1 아니면 뭐 20%라도 건질 수 있는 건지. 지금 토종 가수를 분양은 해주셨는데 네. 그걸 먹게끔 해야 그게 좀 노력의 결과를 좀 보람을 얻게끔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네. 가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홍순덕 선배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과수 쪽에 이제 이렇게 전념하고 계신데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름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본 소독 정도는 이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황을 뿌리거든요. 저도 자담 유황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을에 지금쯤이죠. 이파리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거름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작물 주변으로 이렇게 홈을 파고 감사 거름이라고 해요. 한 해를 잘 보낸 의미로 주는 거름이라 해서 감사 거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이제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 전지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가지를 이제 정리하는 이제 전지 작업들을 좀 각 나무별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 작업을 좀 해주셔서 얘네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원활한 가지 뻗음이라든지 광합성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봄에 한 2월경에 한번 이게 그 식물체 자체에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자라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담 오일을 한번 뿌려줘야 됩니다. 기계유제라고 해서 기계유제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담 오일을 한번 뿌려줘서 식물체들이 그 곤충들이 숨을 못 쉬고 뭐 이렇게 박멸될 수 있도록 월동한 것들을 이제 죽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꽃 피기 직전 또는 꽃 폈을 때 한번 또 이제 유황 뿌려주는 거, 자담 유황. 그 정도면 거의 이제 끝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관리, 가장 최소로 얘네들을 관리했을 때 관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작물마다 이걸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하면 정말 비 오기 전 또는 비 온 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담 유황, 자담 오일 이걸 이제 번갈아서 또는 이제 거기에다가 할미꽃이라든지 뭐 할미꽃, 백두홍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죽이지 않는 정도로만
키우는 열매가 아직 결과를 안 하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홍수석 선배님이 과수 담당이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인가 그 3년까지는 열매가 달려도 따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아, 과일이 네. 달려서 처음 달렸다고 해서 좋아라고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꽃이 피고 꽃도 사실은 따줘요. 대개는 열매 달리기 전에. 아, 네. 식물들이 처음 자라는 상태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 꽃에다 쓰거든요. 이제 초기에는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속까지 돼요. 네, 알겠습니다. 토종 가수라 귀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가수 나무도 우리 그 작물 농작물 키울 때 꽃 필 때 이렇게 뭐 조금 난황류나 천연 그런 어떤 약재를 뿌리듯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죠. 예. 이제 결과를 할 때 열매를 맺을 정도로 이제 4, 5년생이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결과를 확보를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꽃 피기 전 또는 이제 꽃 핀 후에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꽃 피기 전에 해주는 게 좋은 게 꽃 필 때는 또 이제 수분용 곤충들이 오기 때문에 수분 곤충들을 또 쫓아내는 효과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꽃 피기 직전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한 2년 정도 그 실험해서 얻은 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네. 이제 초반에 그 콩 모종을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늦어가지고 없으시다고 했는데 저희 그 강명 텃밭보급소 하우스 안쪽에 저희 그 김재영 대표님이 이제 녹두를 노란 녹두 있잖아요. 그것도 토종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뿌려놓은 게 웃자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갖다 심자 그래갖고 갖다가 이제 고추 옆에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잘 자라서 고추가 올해 이제 그 토종을 받아서 며칠 전에 이제 양인자 그 사목장님한테 반납을 했는데 되게 실하게 잘 컸거든요. 그래서 사근초. 사근초 콩이 이제 질소 고정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제가 탭이나 이런 거름 같은 걸 전혀 안 줬어요. 그냥 그거 2개만 한 거거든요. 네. 고추 심었는데 옆에다가 하나만 한 거죠. 그 녹두 그 웃자란 거를 이제 심어놨는데 걔가 그렇게 1년 동안 서로 보완이 돼가지고 거름을 주지 않고도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그런 비료나 이런 거 안 쓰고 자연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녹두도 잘 달렸나요? 네, 녹두가 수확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몇 폭인데요? 몇 폭이 심었는데 그 정도예요? 10그루도 안 심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엄청 많이 거뒀어요. 네. 되게 이제 고추그루에 녹두 모종 하나. 네. 그냥 옆에다가 그렇게 박아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추도 잘 닦고. 네, 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되게 이제 녹두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질소를 고정하는 프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콩가 작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녹두의 콩가에 있는 이 프리옥 박테리아 수명이 되게 이제 녹두꽃이 필 무렵까지가 수명이에요.
그 이후에는 수명이 다해서 사실은 이제 추가 걸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따로 이렇게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지 그래도 녹두가 제대로 수확이 돼서 다행이네요.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제가 한 게 네, 농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생강. 원래 제가 그 촌에 들어서 생강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네, 수확을 해서 좀 팔다가 보니까 네, 토종이냐고 묻더라고요. 네, 네. 그래 지금 현재는 전부 시가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심어서 네네. 국내산으로 이제 팔고 있는데 혹시 생강도 토종이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씨앗이 별로 따로 있습니까? 네네. 서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저기 완주 봉동, 예. 봉동 쪽에서는 토종 생강들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보통 이제 그 씨생강 구할 때 한 4월쯤이나 이렇게 해서 씨생강 구할 때 보시면 중국 생강하고 토종 생강을 나란히 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해 네.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토종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선생님 쪽에 가면 재래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을 재래시장.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네. 이제 물어보시면 다 토종 생강이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속이지는 않고 다 팔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이제 중국 생강이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연한 회색을 약간 좀 띠고 있어요. 회색 계통의 색을 띠고 있고 대신에 이제 토종 생강은 굉장히 좀 그 밝은 노란색을 약간 좀 띈 그런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색상을 띄어요. 색상도 다르고 뿌리의 모양도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니까 대구 이제 재래시장, 동성시장, 큰 시장 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강을 나란히 놓고 팔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한번 찾아보고. 향이 좋고 또 그래서 의외로 토종 생강 찾는 분들이 많아서 팔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시장에 가보고 또 나중에 한번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카톡에 제가 좀 간단하지만 어떤 분은 또 길다고 할 수도 있는데 회원가입에 대한 그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올려놨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자료 보려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아이디를 실명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씨앗학교 그 방에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저희도 이제 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실명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글은 뭐죠? 토양을 되살리는 법. 토양을 되살리는 법? 네. 네, 호스트 역할 해주신 최복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늦은 시간이지만 다 함께 박수 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